요즘은 결혼을 한다는 게 개인과 개인의 결합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는 해요. 저 또한 결혼을 할 뻔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상이 도왔다고 봐도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결혼을 모면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정말이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제 결혼 준비 과정과 이에 더해 파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확실한 복수를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해요. 아마 다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되는 여자로 나름 능력이 갖추고 중년의 나이로 달려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애초에 없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이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와 나 둘이 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잘 지냈어요. 아빠는 겉으로 보기엔 참 멀쩡하신 분이었지만 술만 마시면 돌변을 하셨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주는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런 아빠의 주사를 참으며 지내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이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제 아빠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으면서 버티며 지내셨지만 그럴수록 아빠의 주사는 날로 더 심해졌고 폭력도 심해지셨어요. 그런 아빠와 애초에 헤어지셨어야 하는 게 맞는데도 엄마가 자꾸만 참고 또 참으면서 지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빠의 평소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요. 아빠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친절하고 착한 분이셨거든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자꾸만 아빠의 원래 모습을 잊고 지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난 후 아빠의 폭력과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엄마는 끝내 폭력을 이겨내고 사셨거든요.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아빠가 술 마시고 오나 안 오나 걱정하면서 지내야 해? 학교에서 배웠는데 폭력은 나쁜 거래. 근데 가족을 때리는 건 더 문제가 큰 것이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도망가자. 응? 도망가면 너 아빠 없는 애 되고 싶어? 아빠가 술을 드셔서 그렇지 안 드실 땐 또 잘해주시잖아. 소희야, 무조건 감정대로만 할 수 없는 게 있기도 한 거야. 무슨 감정을 따져, 엄마. 벌써 몇 번째야? 벌써 얼굴이 다 상처이고 몸도 아프잖아. 이렇게 지내다가 엄마까지 잃어버릴까 나는 겁이 나.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 두고 어디 절대 안 가. 그러니까 걱정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저는 엄마에게 몇 차례나 도망을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그런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끝까지 버티시고 버티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답답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온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가 받은 고통을 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버티면서 지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려는 결국 사건으로 터지게 되었죠. 정확하게 언제쯤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추웠던 기억이 나니 아마도 겨울 밤이었을 거예요. 아빠는 연말이라는 핑계를 대시며 또다시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고 이미 집 밖에 멀리서부터 소란을 피우면서 집으로 오고 계셨어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숨을 곳을 찾아둔 채 엄마는 늘 저부터 숨기기 바쁘셨어요. 가까스로 저를 장롱 안으로 밀어넣은 그 순간 아빠가 들어오셨고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긴장을 하셨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시려고 하면서 아빠를 맞이하셨어요. 뭐야, 집구석에 있으면서 내가 올 줄 알았는데 술상도 안 봐놨어? 집구석에 술이 없으면 제깍제깍 채워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서 사와. 술은 이미 많이 하고 왔는데 뭘 또 사와요. 오늘은 그냥 자요. 그럼 내가 내일 사다 놓을게. 내일 마시면 되잖아요. 응? 시간도 늦었고. 뭐? 지금 내 말에 토 달았어?
사오라면 사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헤이, 옆편 애들은 주기적으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니 딱 맞네. 너 이리 와봐.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어보시더니 술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엄마에게 화를 내시기 시작했고, 당연히 술을 사올 이유가 없던 엄마는 아빠를 말렸죠. 그런데 그런 엄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국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날 아빠의 모습은 아마 제가 봤던 모습 중 가장 흉악하고 무서워 보였어요. 이대로 아빠와 엄마의 실랑이를 보고만 있기에는 엄마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빠르게 달려나가 엄마를 보호했고, 그런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이내 결심을 한 듯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하셨어요. 너 엄마가 그냥 거기 계속 있으라고 했잖아. 위험하게 왜 나왔어? 그럼 엄마가 잘못될 것 같은데 어떡해?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빠 생각은 안 하고 지 엄마만 챙기기 바쁘네. 너도 이리 와. 너도 맞고 싶지? 이 사람이 왜 이래? 나한테. 왜 소희한테 이래? 안 되겠다. 소희야, 엄마 손 꼭 잡아. 하나, 둘, 셋 하면 문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끝내 저를 위해 포기하지 않던 아빠와의 결혼 생활을 제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로 모두 다 놔버리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잡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때 엄마와 함께 뛰어나오던 그 해방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가진 건 없고 맨발로 길을 뛰면서 달렸지만 살면서 그때처럼 행복했던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부터 사는 게 엄청 힘들지 몰라.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지? 엄마가 너 절대 혼자 안 둔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엄마랑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걱정 안 돼. 잘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괴로운 일이라는 걸 왜 모른 척하면서 엄마가 버텼을까?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알았지? 무슨 소리야? 너는 아빠 같은 사람을 친구로도 가족으로도 만나지 말고 살라고. 딸은 엄마 발자 담는다는데 넌 절대 담지 마.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연민에 빠져서 절대 두고 보지 말고 이유도 핑계도 찾지 말고 도망쳐. 알았지? 내가 그렇게 안 살게 너 최선을 다해 키울 거야. 어린 제 시선에도 엄마의 다짐은 아주 강해 보였고, 저 역시 엄마의 그런 말과 눈빛을 함께 마음에 담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이 되었고, 평생 제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지요. 무작정 도망을 나온 엄마와 저는 한동안은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 같은 곳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어요. 당장 가지고 나온 돈도 없고 집도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학교를 가는 시간에 악착같이 일을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돕기도 하고 집안일도 미리 해두면서 지냈어요. 넉넉하지도 않고 늘 빠듯한 살림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와 함께 한다는 게, 폭력이나 두려움이 없이 매일을 산다는 게 그저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집을 나온 지 3달 만에 가까스로 아주 작은 월세 집을 하나 구했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아빠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도망을 나왔을 당시 엄마의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아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렸던 저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대학생이 된 후에 저도 엄마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형편은 조금 더 나아졌고, 엄마도 일을 계속하시면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 엄마가 일을 하시는 식당의 사장 아저씨는 부인과 사별을 하신 분이었는데 저희 모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말이 맞듯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장 아저씨가 엄마를 엄청 좋아하고 계셨다고 했고 그 아저씨의 성품이 좋고 무엇보다 아빠와는 다르게 엄마와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아저씨와 엄마를 이어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건지 사장 아저씨마저 엄마를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이용해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정말 친절하고 믿었던 아저씨였는데 손맛이 좋은 엄마에게 메뉴 개발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그 메뉴를 개발하자 자기 친딸에게 주면서 식당을 차리게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일을 하던 식당을 폐업한 후 잠적을 해버렸어요. 제가 엄마랑 그 아저씨를 이어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저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죄책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엄마를 찾지도 않고 피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엄마를 보면 할 말도 없고 미안해지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지 그런 저를 눈치채신 엄마는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엄마에게 잘못에 대한 사과를 했고 엄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누구보다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숨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다시 감싸주셨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배웠어요. 나에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채 성인이 되었고 저는 제 성향과 딱 맞는 보안 관련 회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위험 분석을 하는 일이었는데 직업이 되니 오히려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능력과 습관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직업과 습관은 이후에 제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무기가 되었어요. 성인이 된 후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나름 일이 즐거워지면서 일에만 집중을 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할 시간도 따로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연애를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없었던 건 아니긴 했지만 그리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고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지도 못했기도 하고요. 그렇게 30대 중반을 넘기면서 연애와 결혼은 제 인생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애초에 포기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날 사람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인 걸까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심지어 제 소개팅도 아니었던 자리에서 말이죠. 그날은 지인의 소개팅 자리를 메꿔주는 부탁을 받게 되어서 소개팅 자리를 나가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예비 남편이었고요. 예비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말 그대로 호감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 건네는 말투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친절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끌리게 만들었던 건 저에게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끈끈해 보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한 그런 사람 같았거든요. 또 예비 남편의 반듯한 모습을 보니 그 부모님 역시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분명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기도 했고요. 이전에 만났던 소개팅과는 다르게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정말 강하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날 예비 남편과 오랜 시간 동안 식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 결과 예비 남편과 저는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해 1년간 만나던 중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로 장르를 연애가 아닌 결혼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 역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비 남편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서두르긴 했어요. 적어도 2년은 만나고 난 후 결혼을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예비 남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으로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을 때에도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인상은 좋았어요.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에 올해로 36살이라고 했나요? 나는 26살쯤 되는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애띄어 보이는 거야? 관리를 잘한 건지 너무 예쁘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요. 과찬이세요. 어머님도 엄청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신걸요? 어머, 칭찬도 해주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아니긴 뭘. 정말 동안이네. 우리 아들이 오히려 오빠 소리 듣겠어요. 세상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줄 생각을 다 했을까? 고마워요, 정말. 난 얘 절대 잠깐 못 갈 줄 알았거든. 에이, 어머니, 제가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준혁 씨랑 저랑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기로 한 건데요. 뭐 준혁 씨도 저 데리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듣기로는 능력도 있고 굳이 결혼이 급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뭘. 큰맘 먹고 우리 아들이랑 살기로 한 거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정말로. 어쩜 마음씨도 고와서 말도 예쁘게 할까. 우리 아들은 좋겠네. 좋은 여자를 잘 만났어. 늦게 장가 갈 것 같아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다소이 씨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좀 의외롭게 컸다고 들었어요. 아, 실례 절대 아니에요.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혼자고요. 가족은 어머니 한 분 계시고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외롭게 지내왔을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서. 이제 걱정 마요. 나도 시엄마 될 거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우리 집은 복작복작 가족도 많아.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즐겁게 살아보자고요. 알았지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잘해볼게요. 저는 그날 제가 원하던 가족, 아니 꿈꾸던 가족의 모습을 봤어요.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가족 중 누구도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끌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은 그리고 새롭게 만난 가족들과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해 나갔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도 잠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대해 아니 정확하게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조금씩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예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날은 한복을 맞춰야 하는 날이었는데 양가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한복을 맞추러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만나 인사를 하고 한복을 고르러 갔는데 그날 유독 예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복을 모두 다 고르기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두 다 고른 후 밖으로 나와 그냥 헤어지기는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서 예비 시어머니와 저 단둘만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 그날 식사를 하던 내내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셨고 급기야 아주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아, 예비 사돈댁이랑 같이 오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나저나 사돈댁은 한복을 직접 맞추신 거야? 아니면 빌리신 거야? 아, 엄마도 제가 맞춰드렸어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 그래? 돈 많이 들었겠네. 나만 맞춘 줄 알았더니 뭐 외동딸이면 그럴 수 있지. 어머,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집은?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아참, 너 모아둔 돈은 얼마 정도 되니? 네? 집은 준혁 씨랑 상의해서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정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얼마를 모아뒀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불편해요.
잘 준비해서 결혼할 테니 두고 봐 주세요. 아셨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우리도 이제 가족이야. 가족끼리 돈 이야기도 하고 숨기는 게 없어야 나중에 오해도 없는 거다. 우리 집 사람 될 거니까 말 나온 김에 너도 잘 알아도 우리 집에 가오는 가족끼리 비밀은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해. 숨기는 게 있으면 서로 불편해진다.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가족끼리 비밀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 가족 사이의 일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 개인적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네요, 아직은. 천천히 노력은 해볼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한 대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처음으로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 또한 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뭐 차차 물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급할 게 있니? 너도 우리 가족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더 언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듯 정리하셨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영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예비 남편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대화를 해볼까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일단은 제 선에서 잘라낸 것 같았으니 넘겨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예비 시댁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날이었는데 그날 집을 가본 후에 이상한 느낌은 더 강하게 들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은 꽤 넓은 아파트였는데 집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는 건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홈캠이었어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홈캠 설치를 하는 것을 처음 봤을 정도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왠지 모르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쾌해졌고 잠시 예비 남편과 단 둘만 남은 틈을 타 예비 남편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근데 말이야, 당신 집에는 왜 홈캠이 여기저기 다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러면 안 불편해? 집안에서 사생활 침해 당하겠어. 아, 홈캠. 그거 엄마가 설치한 거야. 별거는 아니고. 그냥 세상이 불안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설치해 두셨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계속 내가 찍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 나는 불편해서 여기 자주는 못 오겠다. 에이, 어차피 그거 일일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찝찝하다고 그래. 별걸 다 신경 쓴다. 나중에 도둑이라도 들면 그때 돌려볼까 싶은데. 예비 남편은 제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답을 하며 넘겼지만 저는 아무래도 영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예비 남편 집에는 조카라는 아이가 있긴 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아이를 케어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예비 남편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고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날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7살이라고 했지만 뭔가 7살의 나이를 가진 아이라고 하기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눈빛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특이한 느낌을 받았어요. 안녕, 나는 네 숙모가 될 사람이야. 만나서 반가워. 7살이라고 들었는데 맞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래, 안녕, 지은아. 와, 지은아, 너 말투가 참 어른스럽구나. 엄청 어른 같은데? 뭔가 언니 느낌이네. 저는 조카와 친해져 보려 말을 건넸는데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어요. 아이의 말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성숙했고 눈빛 역시 아이의 순수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 아이는 아이답지 않게 유독 말이 없기도 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자꾸 역력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틈이 나면 조카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는 자꾸만
조카와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듯한 뉘앙스로 막았어요. 대놓고 막는 건 아니었기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고 결국 조카와 저는 눈만 서로 마주친 채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시간은 흘렀지요. 뭔가 평화롭고 좋은 사람들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예비시댁에서의 시간은 흘렀고 자리는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주말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애초에 금요일 저녁에 가면 좀 더 빠르게 자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을 택했죠. 저녁만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가긴 했어요. 하지만 내일이 주말이기도 하고 또 예비 시어머니 외에 다른 가족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밥을 먹는 자리이긴 했지만 밥을 제대로 먹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적당히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자리를 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야기는 끝날 듯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견디다 못해 제가 용기를 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요. 저는 식사만 하고 얼른 들어가 볼게요. 다들 주말인데 쉬시기도 해야죠. 응, 아니야. 아직 9시면 초저녁이지 뭐. 얼마나 반갑고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겠니? 우리는 안 불편하고 좋아.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편한데 뭘. 내일도 쉬는 날이고 하니까 너도 괜찮다면 좀 더 놀다가 천천히 가. 우리가 불편해서 그러니?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말이니까 다들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라면 안 해도 돼. 우리도 네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고 놀다 가. 가만 보자. 우리 집에 그 좋은 술 하나 내가 가져온 거 있잖아, 여보. 그것 좀 꺼내와 보지. 우리 예쁜 예비 며느리 왔는데 내가 오늘 큰맘 먹고 그거 따서 대접 좀 해야겠다. 자네 술 조금은 할 수 있지? 무리해서 마시지 말고 부담 안 줄 테니까 편하게 마셔, 편하게. 아, 네. 술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럼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마셔. 취하면 내가 데려다 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가 봐. 저 술 절대 안 꺼내시는데.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가? 예비 남편은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술을 한잔 한다는 사실이 좋았는지 옆에서 오히려 부추기면서 술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했고 저 역시 자리가 자리이기도 하고 무작정 술을 권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막 가족이 될 예비 시부모님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 술을 몇 잔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주신 술은 도수가 꽤 높은 술인지 처음 목으로 넘기자마자 목이 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술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잔을 마셔도 이건 충분히 취하겠다 싶었죠.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보여주시는 예비 시부모님 덕분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권해주신 술이 많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끊어져 버렸어요. 평소 마시는 양보다 많았던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정신을 잃고 잔다고 해도 저는 워낙 잠기가 밝은 편이고 또 술을 마시면 빠르게 깨는 편이기도 해서 누워서 정신을 놨다고 해도 술이 깨면서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을 희미한 대화가 나지막하게 들려오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에는 누구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예비 시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묶어놔야지. 절대 도망 못 가게.
조금은 이상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술 기운에 일어나 확인을 하긴 어려웠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저를 조용하지만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7살이라고 했던 조카였어요. 이게 지금 무슨 내가 잠든 거니? 여긴 어디야? 쉿, 조용히 말하세요. 지금 여기서 말 크게 하면 다 깨잖아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조카는 제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더니 곧바로 말소리를 작게 하라며 제 입을 막았고 이내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아줌마 지금 위험해요. 조카의 아주 또박또박한 말투와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조카의 심각하고 무서운 말투에 왠지 모르게 밖에서는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더 마음이 무섭더라고요. 조카는 아주 조급하다는 눈빛으로 서두르라는 입모양을 하며 저를 깨워 일으켰고 저는 그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망설일 틈도 없이 낮은 2층이었던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제가 뛰어내리자 조카는 기다렸다는 듯 챙겨둔 제 신발을 아래로 던지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탈출 아닌 탈출을 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게 다 뭔가 싶은 마음으로 씻고 난 후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문득 조카가 저에게 준 쪽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꿈이면 없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쪽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 꿈이 아닌 생시였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얼른 쪽지를 열어봤는데 저는 그날 그 가족의 비밀을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속이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 대한 복수 또한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열어본 쪽지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는 전화 불가, 메시지 연락 요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누구 번호일까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이 번호가 조카의 번호라는 걸 직감했고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이었지만 빠르게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에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역시 그 번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비 남편의 7살 조카였어요. 제가 이 메시지로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 약속 정해서 만나면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근처 카페에서 볼까요? 이 근처는 안 돼요. 다른 지역이나 지하철역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어디든 다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대신 조심히 와요. 지하철 탈 줄은 아는 거죠? 네, 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내일 제 이야기 들으시면 모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일 봬요. 7살이라는 조카가 메시지를 보낼 줄 안다는 것도 뭔가 이상했고 심지어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7살이라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역을 말하고 역까지 올 수 있다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렇게 조카와 약속을 정한 후 잠자리에 들었지만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조카와 약속을 한 장소로 나갔어요. 가면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7살밖에 안 된 애랑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를 나가는 거지? 가서 별일 아니면 애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 그럼 또 나는 뭐라고 둘러대야 하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날 봤던 조카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알 수 없는 조숙함이 묻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조카가 나와 있었고 마치 성인처럼
커피까지 시켜둔 채 저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조카 앞으로 앉았고 조카와 대화를 나눈 그날 저는 예비 남편의 가족들의 충격적인 비밀까지 모두 다 알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리에 앉은 나를 보더니 조카는 아주 덤덤하게 그리고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7살짜리 아이가 여기 혼자 오고 이야기도 하자고 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를 가족들이 7살 먹은 조카라고 소개를 했을 테니까요. 당연히. 아, 네. 조카라고 소개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7살 아이 같지 않았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 7살 아니에요. 올해 21살이고요. 아줌마랑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친동생도 아니에요.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7살도 아니고 친동생도 아니라면 왜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21살이나 되는데 왜 모습이... 저는 함부로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금세 멈추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조카는 예상한 반응이라는 듯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7살이 아니고 21살인데 왜 이렇게 아이같이 생겼나 궁금하시죠? 네, 맞아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21살인데도 애같이 생겼어요. 제 병 때문에 그래요. 저는 희귀 질환자거든요. 혹시 저성장증이라고 아세요? 그 병 때문에 아이처럼 보여요. 애초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고요. 그리고 그 집 친자식도 아니에요. 제가 묻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조카는 7살의 아이도 아니었고 예비 남편의 조카도 아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집에 같이 사는 거죠? 친자식도 아닌데? 저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친동생도 아니고 이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런데 데리고 와보니 제가 이 모양이었던 거죠. 조로증이 늙어 보이는 질환이라면 반대로 저는 저성장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처음 조카를 입양해 올 때만 해도 예비 남편 이외에 딸아이 하나를 더 낳고 싶었던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선택했고 예쁜 딸을 키우고 싶다는 기대에 부풀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키우면서 이상하게 아이가 크지 않고 계속해 아이 같은 모습을 유지하자 병원을 가보니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제 질병을 무슨 괴물 보듯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뽑기를 해도 이것보다는 잘 뽑겠다면서 막말을 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저를 입양했다는 사실도 후회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도 모르게 입양을 했다면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빠르게 파양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곳저곳 소문을 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미지가 박힌 탓에 파양도 함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데리고 살아야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죽어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예비 시부모님은 조카라는 아이를 유학을 보냈다고 주변에 거짓말을 한 후에 조카로 다시 속여서 키워온 것이었고요. 사실상 조카는 본인의 존재를 모두 다 감추고 지내와야 했고 행복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보이는 예비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사실은 철저히 본인들의 유전, 핏줄에 의해서 흘러가는 구조였던 것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이 다 충격적이었는데 하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굳이 왜 저를 그날 깨워 전화번호를 준 후 저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따로 보자고 했어요?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었어요? 아줌마도 피해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 오빠 이미 이전에 사고 쳐서 임신시킨 여자가 있는 거 아세요? 출산이 코앞이라고 하던데 그 시기 맞춰서 결혼시키고 그 아이 아줌마가 낳은 것처럼 키우게 하려고 하는 거 모르셨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조카가 알고 있다 보니 제가 무사히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입막음을 해야 했고, 그 목적을 위해 예비시댁 가족은 똘똘 뭉쳤고 완전 남인 조카를 불신해 사실상 감금시키면서 지내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파혼을 하는 건 당연했지만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악랄한 예비시댁 가족들 모두 다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듣게 된 후 조카와 함께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먼저 조카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와 이야기를 토대로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준 증거에는 대화를 나눈 음성 녹음, 메시지,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들어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조카 진술 역시 빼놓지 않고 확보를 했죠. 지금 당장 터뜨리면 속이 시원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이 터질 것 같고 화가 나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결혼식 전까지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하루 전날 조용히 예비 신랑과 가족들에게 식사를 하자는 명목으로 불러내 모두 다 터뜨리기로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 자리에 나온 예비시댁 식구들은 그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그들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니 기분이 좋았겠죠. 저는 모두가 다 모인 그 순간 조카와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터뜨렸어요. 준비를 한 영상, 녹취, 조카의 증언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버렸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본 예비시댁 식구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은 일어나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이제 겨우 7살인 애 이야기를 믿고 지금 이러는 건 아니지? 얘가 하는 말 믿지 마. 말을 못했는데 얘 좀 모자라. 설마 너도 바보같이 그 이야기 다 믿고 우리 집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정말? 믿지 말라고? 너 지금 나를 보면서 그 말이 당당하게 나오니? 이미 네가 딴 데서 임신을 시킨 애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할 거야? 어쩌면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 여자를 놔두고 왜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길래?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예비 남편은 신나서 하던 이야기도 멈춘 채 당황한 듯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급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예, 그건 우리 준혁이 잘못이 아니야. 괜찮은 애였으면 나도 결혼시켰지. 근데 이건 뭐 술집에서 만난 애를 어떻게 결혼시키니?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 자고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거야. 너도 우리 집 정도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텐데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굳이 끄집어내서 결혼식 전날 이래야겠니? 파혼을 하면 네 팔자도 망가지는 거야. 잘 생각해.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모두 다 녹음을 했다는 제스처를 하며 답을 했어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이상이긴 하네요. 저는 더 할 말 없고 이제 법적으로 하죠. 결혼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파혼 책임도 이쪽에 있으니 책임지세요.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마지막 말을 듣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 혼자 하는 말을 듣고 설마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싶은 마음으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봐야 파혼 소송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물론 맞았어요. 파혼 소송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외 다른 선물도 함께 주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저를 속였던 예비시댁 식구들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말이죠. 가장 먼저 예상했던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입양을 한 딸을 집에 감금을 하고 학대를 해왔다는 신고를 하고
증거까지 제출을 해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법정 구속까지 당하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도록 해줬죠. 예비 남편은 이미 임신을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의 아이를 뺏으려고 했다는 혐의와 함께 저에게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조카를 학대하면서 감금하는 데 방관을 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똑같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온 가족이 한번 사이좋게 콩밥을 먹으면서 반성을 하며 사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복수 덕에 오히려 확실히 쓰레기와의 결혼을 면할 수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카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좀 뿌듯하기는 했어요. 조카도 예비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조사를 받고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후에 완벽하게 그 집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국 제 복수는 통쾌하게 끝이 나기도 했는데 이에 더해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결말까지 가져오게 되었기도 하고요. 조카는 오히려 저보다 더 행복해하면서 이제는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대해 저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조카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조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큰 일이 날 뻔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둘의 콜라보 복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복수를 한번 시작하려고 하니 제 직업 자체가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조카가 준 정보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세세하고 완벽하게 분석 후 복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이기도 했어요. 좀 웃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덕분에 직업 적성도 한 번 더 제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저는 파혼을 한 후에 더 일을 열심히 했고 몰두를 했어요. 그 결과 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승진까지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기륭화복이란 말이 맞듯 오히려 더 큰 좋은 일이 오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위험을 감지하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저를 포함하여 조카의 인생까지 구하게 되니 흔히 말하는 조상이 도왔다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날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본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제 인생도 조카와는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긴 해요. 물론 전 조카와 다른 사람이기에 분명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긴 할 테지만 말이에요. 이제는 전 남자친구 정도로 정리가 된 예비 남편은 내 덕분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이미 쫓겨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혼을 한 이유에 대해 숨기지 않고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닌 탓에 전 남자친구의 인간관계 역시 모두 다 붕괴되었고 덕분에 사람도 만나지 않고 고립되어서 지낸다는 것 같았고요. 아니, 그때 내가 소개해줄 때만 해도 엄청 좋은 사람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더니 왜 갑자기 파혼을 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파혼한 사람 치고 너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상해. 그러니까 네 탓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 사람 잘못 보고 결혼할 뻔했지 뭐야? 글쎄, 나 말고 다른 술집 여자 사이에서 애가 생겼대? 그거 듣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어? 심지어 그 집 입양한 동생도 감금했다는데 어우 소름 돋아. 당연히 해야지 파혼. 뭐? 어머 세상에, 그게 다 사실이야? 사람 절대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절대 모른다는 소리를 하나 봐.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다 미안해지네. 아니야, 너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소개팅 한 것도 아니고 대타 자리였으니까 네 잘못은 하나도 없지.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까 됐어. 앞으로 너도 그놈이랑 절대 엮이지 마. 위험해. 전 남자친구 부모님 역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한동안은 형사 재판을 받고 난 후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솔직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관심도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된 죗값을 다 받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21살이라고 하던 저성숙중 조카는 전 남자친구 부모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에게 진 신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알아봐 주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주고 받으면서 이제는 호칭도 아줌마가 아닌 언니로 바뀌어 지내고 있고요. 조카는 제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마워했지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조카가 아닌 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영원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닌가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맙지. 너 아니었으면 나도 그 집 가서 인생 한 번 제대로 꼬였을걸? 아니요. 언니는 내가 아니어도 똑똑해서 금방 알아차리고 지금처럼 대응했을 거예요. 나는 확실히 알아. 어머, 너 사람 잘 본다. 그럼요. 제가 집에 박혀 살면서 본 게 심리학 책인걸요? 오, 나중에 유명한 심리학자 된다고 해도 나 모른 척하면 절대 안 된다. 알지? 네, 두고 보세요.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사인해 드릴게요. 조카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좋아하는 심리학 전공을 위한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평범하게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는 모두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순 없어도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과거니까 가볍게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해요.